네, 안녕하세요. 소요동의 빛이라는 작품을 책담에서 출간한 작가 최이랑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해볼게요. 예, 저는 작가 최이랑이라고 하고요. 저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 구성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방송 구성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반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만들고 제작을 하는 그런 작가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화책을 그때 이제 많이 접하게 됐고, 동화책을 접하다 보니까 책이 갖는 매력 같은 게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방송은 제가 방송 정말 만들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공을 다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집 하나 남는 거 정도 저한테 남는 게, 그래서 그런데 동화책은 읽어보니까 글 누구 해가지고 책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오랫동안 읽힌다면은 정말 오랫동안 뭐 소수의 독자에게서라도 읽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화 작가의 꿈을 뒤늦게 품고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서 2006년도에 황금펜 아동문학상이랑 푸른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면서 동화 작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교육 어린이책 작가상이라는 것도 받았고요. 2015년도에 열린아동문학상, 2019년도에 한국아동문학상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쭉 동화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받은 상들이었고요. 동화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2017년도에 청소년 소설로 처음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청소년 소설을 처음으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작년도 이제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을 청소년 소설로 다시 출간을 했는데, 이제 출간하고 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실 없었는데 2022년도에 그 청소년 소설이 출간되고 나니까는 그 소설을 너무너무 잘 쓰시는 아주 유명하신 최은영 작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소설은 작가 이름과 소설이라고 하는 누구의 소설 이것만 이렇게 딱 표지에 드러나는데, 최은영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소설가님이랑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2023년도 올해 이제 최이랑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청소년 소설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올해부터 최이랑이라는 필명으로 얼룩 그리고 교서동 아이들을 출간했고, 이번에 소요동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을 청소년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화작가로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와서 동화작가로 활동하면서 지금 한 80여 권 정도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최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동화책을 쓴 사람인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쓴 작품은 이제 살아난다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교육에서 어린이책 작가상을 받은 작품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절대딱지라든지 도돌이표 가족 이런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제가 이제 꼽는 작품들이고, 그 외에도 뭐 게임 파티, 빨간 꽃, 일주일 회장, 우토로의 희망노래, 설화가 달라진 이유 등등등등의 책들을, 동화책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소설을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로 청소년이랑 직접 만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책만 가지고 이제 한두 번 청소년들을 만나긴 했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소요동의 빛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책 표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사실은 이제 책 표지는 사실 제가 이제 글을 작업만 했었기 때문에 이 표지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있다가, 출판사에서 이 표지가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보고 굉장히 이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여동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이렇게 이쁜 표지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표지가 굉장히 이뻤는데요.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보니까 나솔이라고 하시는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보면서 나솔 작가님이 이 원고와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표지를 꾸미셨나 보다. 저는 이제 책 진행 과정을 모르니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가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작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의 풍경을 그려주셨어요. 그런 풍경이 표지에 담겨 있고요. 이 표지를 이렇게 딱 펼치면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그 조그마한 정육점과 야채점 앞에 앉아 계신 동네 어르신들 3명 이렇게 보이면서 그 옆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보이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른들 혹은 타인의 이야기일 뿐일까라고 하는 요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글귀가 사실은 이 글귀를 보고서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를까 말까 읽을까 말까를 고민하실 텐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어쩌면 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히 드려보겠는데요. 이 표지는 화가님이 하신 게 맞나요? 디자이너 분이랑 편집자랑 다 같이 고민해서 네. 그렇군요. 저는 그림은 무조건 나 화가님이 해주시는 줄 알고 화가님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3분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 책 이제 표지를 넘기면 노란색 면지를 지나서 차례가 나옵니다. 네, 차례를 쭉 보면은 불길한 기운, 뭐가 불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혼자 걷는 길, 소여동의 빛, 그리고 할머니의 이유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고요. 싸워봤자, 그리고 맹랑한 바람, 빛나는 얼굴, 곁에 있는 사람들, 싸움꾼 좋은 채, 그런 아이, 피곤한 세상, 은채의 승리, 몇 해 전 그 아이, 사라진 빛, 마음의 길, 불씨라고 하는 이야기들 챕터의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이제 잡고 읽으시는 분들은 표지를 보면서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저 네모박스 안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상상을 해보실 것 같고 이 차례를 보면서는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 어떤 인물들이 이 안에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내가 품었던 궁금증이랑 이 책을 전개되면서 이 인물들이 혹은 이 사건들이 드러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지? 어떤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등장인물은 사실은 지금 여기 5명 이 이제 중심 인물로 크게 잡혀 있고 그 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딱히 고민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조금은 태평한 아이예요. 별 고민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있으면서 친구랑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평범한 그런 여중생입니다. 사운드워스에서 음악 듣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아이로 제가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2번째로 등장하는 은채라고 하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로 제가 설정을 해놓았어요. 예림이랑은 약간 성격이 좀 상반되는 그런 아이로, 그래서 옳고 그른 것, 바른 것과 틀린 것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아이로 제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등장하는 선인장의 꽃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예림이가 자주 듣는 청취하는 사운드어스에 음악을 올리는 음악가예요. 음악가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실은 예림이랑 은채랑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친구 수림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스포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예림이 할머니가 등장을 하세요. 제가 이제 동화를 오랫동안 쓰면서 동화를 쓰고 또 동화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보면은 할머니라고 하는 인물들이 동화책이나 제가 쓴 작품에서도 그랬고 또 제 아이들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죠. 저희 엄마를 봐도 굉장히 이렇게 손녀, 손자에게 굉장히 헌신을 하는 인물, 그리고 이 손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좀 희생하는 그런 인물들,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굉장히 감추고 사는 그런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제가 쓴 작품들에도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할머니한테 뭔가 좀 색깔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다른 할머니를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백반집을 운영했던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그런 할머니이고, 음식 솜씨도 좋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으로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인물로 예림이 엄마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예림이 엄마도 굉장히 평범한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의 엄마들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을 가장 우선시해서 다른 불편한 것들은 다 접고 나랑 내 가족에게 가장 편한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거를 좀 불편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엄마로 예림이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 밖의 인물들의 이제 예림이 아빠가 등장을 해요. 예림이 아빠도 이제 예림이 엄마랑 약간 비슷한 과예요. 둘이 굉장히 콩짝이 잘 맞는. 그래서 예림이가 볼 때 세상 태평한 엄마 아빠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림이도 고민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성격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제가 설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림이 아빠도 어느 택배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직원으로 설정을 했고, 예림이 아빠도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중에 또 한 분들이죠. 국어 과목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두 분이 나오십니다. 앞반 국어 선생님, 뒷반 국어 선생님 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서현이, 유림이 뭐 이런 소요 중학교 친구들이 나오고요. 마산 할머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산 할머니, 예림이 할머니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할머니,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인물을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이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뒤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영감이 팍 떠올라서 팍 써야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듬어서 보다 보니 저희 학창시절 까지 이제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서울, 그 중에서 특히 강서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여동이라고 하는 모델도 사실은 강서구에 있는 어떤 마을일 거예요. 굉장히 막 발전되지 않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주택가가 굉장히 많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조용한 도시, 그런 외곽에 있는 도시고요. 그런 곳에서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저를 더듬어 보면 굉장히 그냥 예림이 같은 아이였어요. 제가 예림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부모님이랑 조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았고, 형제도 5형제였거든요. 9식구가 바글바글 거리는 속에서 살았고, 그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고, 뒷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던 그런 동네. 그래서 학교에서 갔다 돌아오면은 집 앞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막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왜 옛날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1988 이런 데서 골목에서 애들 막 놀다가 각 집에서 엄마들이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쫙 흩어지는 그런 데서 정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때 뭐 돌아가는 사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때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라서 저희 동네 뒤에 이제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삐라라고 하는 빨간색 조그만 딱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삐라를 주워가면은 공책 주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그런 거 주우러 다니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우러 다닌 거예요. 이거 주워다 갖다 주면은 공책 주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초, 중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보냈고, 고등학교 때에도 정말 얌전히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일탈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도 적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무조건 자율학습 10시까지 무조건 했었거든요. 밤에 저녁 먹고 도시락이었죠. 요새는 급식이지만 도시락을 까먹고 저녁부터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딱 하루였어요. 그것도 딱 하루. 너무너무 덥고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랑 둘이 나와서 운동장 구석에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릴까 봐 운동장 구석에 둘이 앉아서 밤하늘을 보면서 수다를 떨었던 거 하루. 그 정도 일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보면은 중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교문 빠져나가가지고 뭐 사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예 그때 자율학습 쨘다고 그러죠. 자율학습 이렇게 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막 무서워하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선생님, 학교, 엄마, 아빠, 집 여기에서 딱 틀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뭘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고민 하나도 없이 지냈었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1989년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같은 이제 동기들 중에